외환위기라는 고래 한타가 대한민국 담쳤던 1998년 7월 인천의 어느 도로 위 한 쌍의 부부가 나누던 대화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5분. 그러나 그 집을 거리를 끝내주지 못한 차 차량은 멈춰섰습니다. 타승해 있던 부부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던 기사까지 3명의 인간은 그날 밤 증발하듯 자주를 감췄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택시뿐이었습니다. 내주 후 수명을 다한 차량들이 모이는 폐차장 구석에서 해당 택시가 발견됩니다. 하축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고철 덩어리. 그 내부에서는 기하게도 전원이 처진 소형 녹음기 하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했을 때 흘러나온 것은 범인의 자백도 피해자의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준구레인 고지파 어제우렛 어사구리 고비썸 크세비 사코즈차 어서파이토 버자카 아미 예스 아마 크지키에 오킹마네. 수많은 가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던 시절, 보자면 이 비극은 시대의 불안을 양분 삼아 자라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우발적 사고가 빚어낸 창각이라 분석합니다. 확실한 팁은 단 하나입니다. 택시의 운행 기록이 끊긴 그 지점에서 세 사람의 인생 또한 예리한 칸날에 베인 듯 단절되었다사니 법적으로는 이미 연구 미제로 분리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27인 전에 먼지 쌓인 파일을 다시 열어야 하는 걸까요? 불레규백소에 남겨진 그 거친 문제가 아직까지도 아니라 적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27년 전 택시가 멈춰 산던 인천의 번량한 공터로 시계를 되돌립니다. 불확실한 증언과 건조한 기록 그리고 넘기에 남은 마지막 거품. 이자들을 모아 미제로 남은 그날 밤의 진실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기어와 않는다면 그들의 이름은 영원 어둠 속에 묻힐 테니까요. 실종의 재구성. 그 첫 페이지를 엽니다. 첫 번째 파일 평범했던 부부의 초상. 실종자인 김도윤 박주영씨 부부는 인천 남동공단 한편에서 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던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남편 김도윤 씨의 나이는 45, 아내 박지현 씨는 42였습니다. 20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일궈온 인쇄소에서 두 아이를 키워낸 성실한 부모였습니다. 1995년과 대한민국을 강타한 경제위기는 이들의 삶 또한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줄도선하는 비교한 속에서도 부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인근 상인은 이렇게 진술칩니다. 김도윤 씨는 새벽배를 보고 나와 밤늦게까지 기계를 돌렸습니다. 주변 곡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와중에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와리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라고 회고합니다. 사건 당일인 1998년 11월 15일. 이날은 부부에게서 생존을 위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부도 직전의 거래처 사장을 찾아가 끈질긴 사정 끝에 마지막 납품 대금을 수금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고 처절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수사관들은 한 가지 의문에 주목합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던 이들에게 자가용 한 대가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부부는 사건 발생 몇 달 전 보유하고 있던 다른 신용사를 매각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직원 3명의 발인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풀도그레질은 이 대목에서 당시 가장거리 짊어졌던 그 천의 책임감을 이겨냅니다. 암메디베인 앞파이 한백해도병 헤이드 앞에서 사장이자 따잭이라는 무게를 버티며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 했던 수시민의 초상입니다. 그날 밤 오후 2시 지친 몸을 이끌고 타승한 택시는 고단함을 달래줄 유일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힘겹게 받아낸 대금에 대한 안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부부의 대화. 녹음기에 희미하게 포착된 음성은 하루를 마감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헛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는 안식처가 아닌 비극의 무대였습니다. 도대체 누구 이토록 최악한 삶을 지탱하던 부부를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왜 하필 그 시가 그 택시였을까요? 그리고 배인은 부부가 그날 현금을 수금했다던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을까요? 이 세 가지 의문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하실 만리를 당일 운전대를 잡았던 기사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사의 신원을 확인한 순간 수사팀은 뜬골이 서운해지는 뒤한 우연과 마주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필연적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파일, 과거에서 온 기사는 부부를 태운 차량은 영업용이 아닌 개인 택시였습니다. 운전 기사는 슈나트 김모 씨, 경찰이 심원 조사를 진행하던 중 뜻밖의 쥐약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는 단순한 택시기사가 아니었으므로 5년 전 프로 김도윤 씨의 니세소에서 납품 기사로 재직하다 해고 당한 오마원 일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제기해야 합니다. 과연 그날쯤 원초만은 채취 중 문화를 이파에 뽑아칠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기다림이 빚어낸 결과였을까요? 기록의 페이지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사 김수는 5년 전인 1993년 바로 예열자 부부의 인쇄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전력이 있습니다. 사유는 물품 분실 사건의 내부 공모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쇄소에서는 납품을 앞두고 있던 고가의 인쇄용지 수백 박스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당시 기준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었습니다. 영세한 업체로서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막연한 타격이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외부인의 채집보다는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화살은 납품을 전담하는 기사 김 씨를 티하여 뒀습니다. 결정적인 물점은 부재했습니다. 단 그가 납품 담당자였고 분실 사건 직후며 시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정황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럴만사로운 판을 걷던 회사를 지켜야 한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김도윤 씨에게는 책임을 물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준비대 전문가들은 1990여 제파에 1990건배파 임소희 가가주야의 지사 김 씨는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모한 맹세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포소했지만 살벌했던 시절 한번 찍힌 날이는 쉽게 접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기사 김 씨는 변명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다만 당시 인쇄소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김도윤 씨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뭐라고 할까? 원망이나 분노는 달랐습니다. 텅 빈 눈이었죠. 마치 세상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기사 김 씨는 절도범이라는 구리표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초의 우는 고도차도 워제기로스 파이 가족이 해체된 뒤 그는 히어스 파이 자넷 어사구리 군디승가서 2차 도제자 주변 동료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건의 입을 고다구로 보였습니다. 우는 모습도 화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죠. 프로파일러들은 이 지점에서 과거의 아연이 단순한 원망을 넘어 변적인 피해의식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자신의 패멸이 전적으로 김도윤 씨 부부 때문이라는 왜곡된 믿음이 5년 동안 떠안미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복수라는 이름의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보조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 씨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던 걸까요? 그는 정말 우연히 그날 밤 과거의 사장님 부부를 태우게 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부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이 만남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너무나도 잔혹한 피언이었을 공산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언이 비거리로 풍발하는 순간 멈춰버린 택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 예정된 등점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택시 내부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초와 도대체 2018년 택시 운행 기록기는 목적지를 불과 2km 남겨둔 인천 소래포구 인근의 한적한 공터에서 멈춰섭니다. 당시 블랙박스는 영상 기능 없이 소리만 녹음되는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차량이 정차하기 전까지는 부부의 안부선인 대화와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이번 단 직원 그녀를 겨우 해결해다 잘 안도간 어서 귀가해 쉬자는 애로의 날들. 그렇게 평범한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집니다. 라디오에서는 당시 IMS 프리 문디도북파 어제우레스 허사고리 컴피썸 카셋 업세사노데사 돈치나 초프모
녹임 및 일상적인 소음이 단절되고 무거운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정적은 약 7초간 지속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최초의 침묵이 경유자. 아무리 준비된 범죄자일지라도 실행 직전에는 작은 망설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산을 넘게 됩니다. 전국애들은 예폰버를 하우스 인머지 크로시파이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고 집은 저 리드급 타입인데 왜 멈춰 서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주의여 돌아온 기사 김씨의 답변은 비정상적일 만큼 차분하고 기능했습니다. 잠깐 불게 있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건조한 대답에서 분명의 치밀한 계획성을 이뤄냅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인후이나 따름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왔다는 방증입니다. 우발적인 범죄자라면 목소리에 감정의 동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에 박드몬 시오스 파이 작도나 타로그 위명이 녹음기를 티즐단 파고든 날다. 그것이 끈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밀린 듯 모든 소리는 완벽한 아음축으로 침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이한 팩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블랙백스의 저온이 꽂은 원인은 외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국과수의 전밀 감식 결과 녹음 장치는 인위적으로 화원이 차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직접 종료 버튼을 누르더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사 김스는 애초에 블랙박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녹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산된 행동으로 전원을 캔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모발적 충돌이 아닌 철저히 설계된 각본이라는 뜻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기로점 쓸림니지 크로시파이 악내직겁중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줄 칼날을 갈아온 인간은 단순히 감정을 배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택 이후 이 리시네역까지 치밀하게 설계하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사건은 인생을 건 마지막 프로젝트였을 테니까요. 블랙박스가 꺼진 직후 파일이라는 차 안에 세 사람은 오토모빌에 싸우니까요. 부부는 자생했을까요? 아니면 머시건에 잡당했을까요? 그리고 기사 김스는 그 비좁은 택시 안에서 정확히 어떤 행동을 취했던 걸까요? 녹음이 끊긴 계시전부터 목적이 공직하, 공직하고이 켜제록스사부스네.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사건 발생 산이 뒤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우리가 아사했던 기능이거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진실이었습니다. 택시는 침묵했지만 그 안에 남겨진 얼지우레스퍼사꾸리 켜제록스사를 찾습니다. 실종산 일제 차가운 리모지기로 보다 마치 모든 증거를 스스로 집어삼킨 긴고소관처럼 택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인천 외곽에 위치한 한 비차정 수명을 다한 차량들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소였습니다. 피해자전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단방치 차량인 줄 알았습니다. 반사이 누가 몰래 버리고 간 것 같더군요.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뭔가 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관계자는 임시의 기함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중차는 직업 중밀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외관상 택치는 특별한 차수대나 외관상 택치는 특별한 착인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돌 흔적도 근틴 자국도 없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돈해서 가져다 놓은 것처럼 자기적인 상태였습니다. 먼저 트렁크를 개방하자 마르지 않은 흙묻이는 사간 자루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에는 용도를 가늠하기 힘든 찬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업과 사라지자 검슨 조각에서 혁은 반응이 인터반출되었습니다. DNA 대조 분석 결과 그것은 피해자 부부 중 한 명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은폐하고 또 무엇을 담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전문가들은 사과 천의 합의 시신 유기를 강력하게 암시한다고 분석합니다. 수사팀이 팽된 긴장송에서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 운전석 비카스관볼에서 비닐에 정성스럽게 쌓인 메모장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세상에 남긴 명백한 유서이자 자백서였습니다. 메모는 간결했습니다. 단세의 문장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복수 있다. 나도 오래 못 간다. 수수고대린 이 짧은 커플 리모지기 거서파
ở Jonas Posakuri với team West Shota Osmotai to Potak Osmotai 갑자기 폭탄 말매 이것은 그가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는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새 문장으로 축약된 이집은 이대로 아예 이번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차조히 기획된 범죄였음을 알리는 서늘한 선미였습니다. 복구술라는 단어는 사건의 동기를 명확히 구잡해 주었습니다. 나도 오래 못 간다는 문장은 범인 자신은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보조 심리학자들은 이 나무에서 베린 내포가 작하고 모순된 심리를 읽어냅니다. 미안하다는 말에서 그가 이 살인을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했다는 고백을 통해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일종의 정의 구현으로 미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개곡식을 파국적인 자멸로 이끌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메모에는 치명적인 결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보, 즉 무보를 어디에 유기했는지에 대한 좌표가 전무했던 것이니 의도적인 은폐였을까요? 아니면 작성 도중 찾아온 불가피한 중단이었을까요? 이 의문의 부호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차량 내부를 나눠 따위로 호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과 취조석 사이 코스에서 부부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지갑과 열쇠, 꾸러미가 수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지갑 소매에 들어있던 현금은 단일 원도 사라지지 않은 차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부부가 처절하게 받아낸 납품 대금 약 20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물가로 200만 원은 평범한 능인 대족의 한 달 생계일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포즈 심리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베르민노디리 스테파 금품 가출을 과감히 삭제합니다. 만약 목적이 돈이었다면 현금은 가장 먼저 사라졌어야 할 증거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의 손끝 하나 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이 순도 100%의 복수극이었다는 반증입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곳은 지폐 몇 장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5년 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기에 한 인간을 이토록 극단적인 복수의 화신으로 개조해버린 걸까요? 그리고 왜 범인은 돌을 참기지도 않아 자신의 파멸까지 예고했던 걸까요? 택시는 많은 단서를 토해냈지만 정작 사건의 본질을 꼰돌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5년 전 코스프이 쉐시바라 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섯 번째 사건 파이 복수의 이면 메모에 적힌 복수하는 두 글자. 그 작은 단어의 배후에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993년 해고 이후 기세의 김씨가 마주한 현실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졸도범이라는 주홍거씨는 그가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추구를 봉쇄해버렸습니다. 제 취업은 언감생심이었고 하루 벌어 연명하는 일용직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정이 권유와 경제욕이 무너지자 가족이라는 유탈이는 모래성처럼 흩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짐을 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이마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시 그와 같은 동네에 거주했던 이웃 주민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었지 사실상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도 표정도 증발해버린 그저 하루하루를 현발처럼 버티는 듯 보였으니까요. 1994년 그는 수중에 남은 마지막 자금을 털어준 후 개인 택시 한 대를 매입합니다. 이제 세상에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남은 택시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좋은 운전석에서 파이지 세우며 그는 어떤 상념에 잠겼을까요? 동료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타인과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했다고 합니다. 가끔 휴게소에서 마주쳐도 멍하니 하고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단답형이었고 정신이 딴 세상에 가 있는 사람 같았죠.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을까요? 결정적인 트리거는 1994년 여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진범이 검거되면서 인쇄소 물품 문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사 김씨는 무죄였습니다. 완벽한 결백이 입증된 것인즉.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풀도그레들은
이 순간이 그를 되돌릴 수 없는 복수의 길로 들어서게 한 변곡점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결백은 증명되었으나 파괴된 가정과 잊어버린 인생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이 그를 더 강한 심형으로 바여넣어 결국 복수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김도윤 씨에게 진실을 알렸을까요? 혹은 사과를 요구했을까요? 이 부분은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랬다 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공산이 큽니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인머지기로 개고입 보조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좌절감이 추상적이던 보수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라 진단합니다. 이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부부의 동선을 그토록 정밀하게 파악했을까요? 택시기사는 직업적 특성이 그에게는 최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일대를 자유롭게 누비며 우연히 가장한 합법적인 감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부부가 자주 이용하는 이동병로, 야근 후 타치를 호출하는 파턴, 거래처 방문 주기, 5년이라는 시간은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에 차고 넘치는 기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김씨의 택시 운행 기록을 잠민 역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김조준 가서 인사소배야 내사 승객을 태운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논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빈도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부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11월 15일 부부가 드린 반 납품 대금을 수령하고 택시를 호출했던 그 시각 기사 김씨는 바로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인이 아니었습니다. 5년을 평온 최애 기원된 조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그날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을지 그 집착의 끄이는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합니다. 보수를 설계하는 인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피해자에게 건넬 첫마디, 취해야 할 행동, 그 모든 것을 수천 번 리허설합니다. 그렇다면 강만량 프리머지 크로스파이 아슈 물패군 비춘가서 오프차 도저지라이 그러나 매인이 마주한 그 순간의 일체는 그의 예상과는 전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복수란 해방구가 아닌 용파원 이 흐심치엔 어켄즈 오금해 줬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비극적 실행 이후 법인이 남긴 최후의 궤적을 쫓습니다. 6번째 사건 파일 10km 밖의 흔적 기사 김씨대자 메모가 확보된 직후 수사망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택시가 유기된 피해처장 그리고 부부의 마지막 동선인 공터심 수사팀은 이 두 거점을 축으로 반경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일째 되던 날 황량한 공터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서 겨울잠동신의 미시조신 괜히 주민조선 파이소 쌈과 소멸의 경계에 인천을 허느껴버렸습니다. 진흙 한가운데 신발 한 찌탄 무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서는 피자국이 선명한 천조각이 수거되어 왔습니다. 국과수의 긴급 밤작업 결과는 신속했습니다. 혁은 택시 트렁크에서 채취한 샘플과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신발 또한 기사와 맨존머스카에서 모든 정황은 하나의 결말을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기사 김씨가 부부를 살해한 뒤 계곡에 투신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진실일까요? 포즈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겁니다. 일반적인 투신 자살자의 행동 패턴과는 어긋나는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재 발견된 신발이 단 한지이람자망이다. 계곡에서 성을 달리하려는 이들은 통상 신발 한 차례를 가지런히 젖어두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외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항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요소의 위치입니다. 죽음을 결단한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장소에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기사 김씨는 캐벌이 아닌 택시 안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엇박자는 무엇을 수사하는 걸까요? 셋째, 시신의 부재입니다. 계볼 트신 사건의 경우 조류나 물때를 감안하더라도 시신은 대부분 수습됩니다. 완전히 주실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팀은 계볼 일대를 일주인 넘게 잡듯이 뒤졌습니다. 1900인 거제파 어힘스버서구인 껍슈에서 수사코즈치피 그렇다면 그는 정말 사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가장하고 증발에 거하던가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제품을 이장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혈즙을 흐르는 경우는 드물게나마 존재합니다. 반면 극도의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몸을 던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은 아예 초부터 보수와 자살을 한 묵음으로 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로디아 추사팀 피해자 김도윤 씨 부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수사팀은 공터 주변 야산 일대를 샅샅이 뒤집었습니다. 피해 차장 인근도 정밀 수색했습니다.贴布这件我却还我这就是发言 한국을 최근 비판가에서 복세사 도스제 두원차의 부부의 치시는커녕 미세아오십니다. 형한의 유류품 조각 하나뿐 응되지 않았습니다. 투런 구성의 후 모두쳐 느디더스파이 호주의 심리학자들은 기사 진문문디 크로스파 어저울 스포츠 5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다면 사후 처리 장소 역시 미리 답사해 두었을 공산이 큽니다. 아마도 지도에는 없는 그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공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이 요요요자는 증발했고 피해자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 법은 명백한 물증 앞에서만 작동합니다. 시신도 없고 범인도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마주하는 거대한 사법적 장벽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견고한 벽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7번째 사건 바이 미해결을 선언. 사건 발생 2주째 수사본부는 최후위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팀간 확보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백 쓴성, 블랙가로스 무머디, 페이퍼즈 물성 라구이 컴피슨 크세다 기차 돌리자. 하지만 이 사건 파일에는 가장 획일적인 두 페이지가 정겨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 그리고 범인의 시신, 형법은 확실한 물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친정이 굳건하고 정황이 완벽해도 결정적 실체 없이는 사건을 매듭질 수 없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경감은 쓸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모든 파지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정작 그림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 남은 선택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기사 김씨를 살인 용의자로 공개 수배할 것인가 하지만 이 선택지조차 치명적인 드라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증발해버린 상황에서 과연 이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수사팀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법리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엄격한 법의 잔대로 볼 때 이 사건은 단지 실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혼구제인 워처화베이 소프트린 건세파 어지 그를 태민인이 아닌 사건이 열쇼를 친 핵심인물로 묵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원사의 그 최소한의 조치조차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기사 김씨의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등의 옥상, 기재된 주소지는 이미 오래전 코바처럼 비교진 사태였습니다. 그의 구인 기록 또한 사건 발생 직전까지 가을적으로 이어지다 그날 기자함으로 심장이 멎추듯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택시 보내고 예외양쓰리의 멀리스코스파이 어제우렛퍼사꾸리 꿈기썸크세복세사버즈자이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수사 실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지적합니다. 통상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 원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한해 유료 용의자마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속할 명분과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 영구 미제라는 서류 철속으로 남겨졌습니다. 미제삭 그것은 단순히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는 무능의 기록이 아닙니다. 법이 둘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참모초선 지점 정의가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질식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당시 순례 이선에 있었던 한 형사는 사석에서 이런 소회를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제 파일 속에 잠들어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곳을 법정 위에 올려놓을 옥슨고라는 이름의 티켓이 없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을 2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만큼 파일을 다시 들춰보는 것일까요? 법이 포기한 영역을
기억이 이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정은 이제 못이었지만 우주의 교제는 진실 그 자체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 비극에는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단순히 선악의 문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하게 얽힌 인간 군상의 파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사소한 오해 하나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그 인생은 복수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두 사람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과연 이 연쇄적인 비극의 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1993년 인쇄소에서 발생한 자재 분실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회대 바닥에 침전되어 이던 시기의 불안과 피해의 조절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법정의 판결문 아래가 아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재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마지막 5분, 그 짧은 시간 속에 인축된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인이 남긴 메모의 마지막 한 문장, 그 안에 은폐된 진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8번째 사건 파일은 남겨진 어둠, 블랙박스인 노비, 금기기 직전의 어둠. 그것은 한 인간이 5년간 체표히 쌓아올린 증오를 폭발시키고 두 사람의 남은 생을 감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5분이라는 시간성에 담긴 범인의 내면을 재구성해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당시 기사 김씨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5년이라는 직원, 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재조립하기에 잡아넘치는 계단입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파괴한 대상들을 소환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김도윤 씨 부부는 더 이상 과거의 고마운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약탈해간 상징적인 적구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이은 상실감, 사회적 낙인이 찍힌 수치심,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없는 천망. 이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다 한점으로 모여쯤으로는 거대한 에너지로 응축되었습니다. 풀도글레질은 이러한 별이적 심리 상태를 타네시아라고 명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오직 단 한 사람 때문에 발생했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갇히는 현상입니다. 그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고 곤묵기의 현실과 말상의 경계마저 허물어뜨립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발표된 택시 안에서 기사 김씨는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5년을 펴놓은 보수의 순간 그는 승리자의 쾌감을 맛보았을까요? 메모에 남겨진 마지막 문장이 그에 대한 서늘한 답을 제시합니다. 누가 옳았는지는 이제 모르겠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보수라는 행위가 가해자에게 기회곡곡을 순간세고 가사도제사이 전문가들은 이 문장에서 불민의 내적 자아가 붕괴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수를 실행하는 그 결정적 순간 그세파가 요하이 5년 동안 신앙처럼 밀어왔던 자신의 정당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5년 전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확신했던 남자. 그는 자신이 처절한 피해자라고 믿었기에 기꺼이 가해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피비를 낸 하는 복수의 끈에서 그가 마주한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원도, 해방감도, 정의의 실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또 다른 괴물이 되어 버린 자신의 희인측한 초상뿐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복수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보수는 내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수를 감행한 이를 더 깨지고 어두운 고통의 수렁으로 파여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제모하고 경멸하던 대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덕스에 녹음된 정적을 가르던 그 거친 숨소리, 그것은 이제 오르면 보수에 성공한 자가 내뱉은 희열의 호흡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영혼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기사 김씨는 보수를 통해 스스로 탄주하고 정의를 세웠다고 믿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나의 그 메모, 마지막 문지르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자기 확신이 하무하게 붕괴되었음을 차갑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뒤에 보수극은 자기의 자신마저 단죄의 심판대 위에 올리고 나서야 비로소 막을 내렸습니다. 개보트 위로 인보의 떠오르니 남겨진 신발의 언제. 그것은 어쩌면 이승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스스로 절단하겠다는 무언의 심호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영혼 또한 파산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는 진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잘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은 그 어떤 법정의 선고보다 가혹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 천국에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보수는 자기가 아니며 단지 또 다른 비고지 암퇴하는 씨앗을 둥이라는 더 자기가제. 1993년의 사소한 오해가 1998년의 파국을 불렀고 그 파국은 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곳은 해소되지 않는 의문과 영구적인 상황 뿐입니다. 블랙박스에 봉인된 마지막 호. 분은 단순한 문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증오라는 독에 중독되어 파멸로 질주하는 과정이자 복수라는 환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처절한 부검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20주제나 이후엔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타인의 과오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증오를 배양하여 공멸할 것인가. 법적 기록상 1998년 인천 부부 실형 사건은 여지에 차가운 미제 파일로 분류됩니다. 투빈도 피해자도 열정적인 물적 증거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제라는 가면을 썼을 뿐 그 시체는 명백히 드러난 하나의 진감, 비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절대적인 아인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호재 군행 앞에서 가족을 검사하려 했던 평범한 가장 그리고 한순간의 오해로 인생이 송두리째 폭혀나간 억울한 수시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서사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사소한 오해와 이기심이라는 미세한 긴열이 시대의 통증과 결합하여 마침내 세 사람 모두를 파괴하는 거대한 댐의 빙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993년 인쇄소 자재 분실 사건. 호젯은 단순한 도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을 도륙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대 김도인 씨가 조금 더 신중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면, 만약 진미이 조금 더 일을 건 걸고 뒤번째 방에, 만약 기사 김 씨가 자신의 혐의가 밝혀졌음을 인지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었다면, 주메진 was for something out for the classify 아슈 몰케군 비fun케서도 클라도드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수는 결코 자유의 제재가 될 수 없으며 끝없는 테스유타 도수사의 디인차의 이기발사. 기사 김수는 보수를 완수했지만 그의 마지막 메모가 우편아들 영혼의 구원은 영치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이 결을 격려하던 가해자와 똑같은 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뒤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나이순환. 이것이 복수가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입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1998년의 암흑지분은 멈췄습니다. 경제적인 곤, 사회적 불안, 개인의 박탈감,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져둘 제3의 비극을 배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비극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사건, 보고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타인에게 남긴 지울 수 없는 나인이자 우리 사회의 병든 자화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법정은 그때 판결을 내리지 못했지만 역사는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망각의 들에 잠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한의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끝나리 프로제파이 야르트포 사쿠리 군디흉가에서 오프자 도제자. 당신의 관심이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가장 강력한 기억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친 기록을 현재로 소환하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